네, 부동산법의 배문환입니다. 자, 이제 국토계획법의 이제 마무리 부분입니다. 13번째 테마하고 14번째 테마 부분이 있는데, 13번째 테마는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번갈아 시험 문제에서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우리 좀 보시고, 일단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서 눈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먼저 보실 건데, 자, 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용적률을 50%를 강화해서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아니라면 10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물이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되어서 5층 정도밖에 이렇게 건물의 층수, 건물의 이제 위로 올라가는 면적 자체를 제한하기 때문에 이게 간접적으로 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적률을 50% 강화해서 쉽게 얘기하면 10층짜리 건물이 5층짜리로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게 개발밀도관리구역입니다. 이게 건축주한테 당연히 안 좋겠죠. 개발밀도관리구역 같은 걸 하면 이게 용적률이 50%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층이 반 정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효과입니다. 자,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합니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 도로, 공원, 상하수 같은 것들이 부족한데 더 이상 설치가 곤란할 때 이런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정할 겁니다. 자,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더 이상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들, 예를 들어 서울의 명동 같은데 이런 상업지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 판정이 나오면 이런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정해서 용적률을 50%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내용을 보시면 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단답형으로 누가 지정을 하고 어디서 지정을 하는지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권자는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가 지정하거나 지정된 것을 변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6명의 관청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권자가 되는 거고요. 자, 지정하는 장소는 자, 용도지역상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입니다. 자, 주의사항은 녹지지역은 안 돼요.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나머지 관리, 농림, 자연도 안 되고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의 처리 능력이 부족이 예상되는데 더 이상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죠. 자, 서울의 기존 주택가, 서울의 기존 상업지역 같은데 이런 데서 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 도로, 공원, 학교, 상하수도가 부족이 예상된다. 그러면 기반시설을 추가로 만들어야 되는데 더 이상 설치가 곤란하다고 판정이 나오면 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권자 6명, 지정하는 장소가 주거, 상업, 공업지역 중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는데 설치가 곤란할 때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자,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효과로 넘어가시면 지정 효과는 자, 이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대통령령으로 범위를 정해서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시험 문제에서 이거 완화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 번 나왔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대통령령으로 범위를 정해서 강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대통령령을 찾아보면 자, 건폐율에 대한 숫자는 없고 용적률만 50% 이내에서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실제 숫자는 건폐율은 형식적으로만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인 숫자는 용적률의 50% 범위 안에서 강화되는 것이 실제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대통령령으로 범위를 정해서 강화를 하되 실제 건폐율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숫자가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용적률만 50% 범위 안에서 강화 적용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용적률이 만약에 400%면 400%의 반 200%를 낮춰버려서 결국엔 남는 200%까지만 건물을 짓는 거죠. 만약에 용적률이 500%면 거기 절반을 깎아서 25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용적률에 적용되면 건물 사이즈가 반으로 작아지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용적률 50% 이내에서 최대로 강화 적용한다. 효과입니다. 건축주한테 나쁜 거죠. 자, 그 다음에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는 지정 변경 절차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 변경하되 이때 조심할 거는 주민의견 청취 같은 건 없습니다. 주민의견은 안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 변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변경을 하고 이 공보에다가 관련 내용 같은 경우를 고시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을 하거나 변경, 여기 변경도 있죠. 명칭을 변경하든지, 범위, 용적률 같은 범위 같은 경우를 변경하든지, 이런 것들을 범위를 변경할 때도 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최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 변경 같은 거 하고 공보라는 신문에다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홈페이지에도 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지정됐다고 게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기준은, 자, 우리 기준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이 기준을 정해주는 겁니다.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기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서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자, 이 다음 사항이 뭐냐면요. 다음 사항이 아까 이 기반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시험 문제가 한번 나왔는데요. 자, 일단 여기 3, 4, 5번의 포인트를 잡아보십시오. 자, 앞으로 우리 앞에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설이 부족이 예상되는데 설치가 곤란할 때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기반설이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들은 향후 2년 안에, 자, 기반설이 부족이 예상된다. 향후 2년 안에 학생 수가 학교의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가 예상될 때, 앞으로 2년 안에, 자, 학교가 부족해지는 거죠.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들, 향후 2년 안에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 이렇게 향후 2년 안에 하수에 대한 발생량이 하수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게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정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특히 3번 같은 경우는 향후 2년 안에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을 초과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숫자가 또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2년 안에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넘어갑니다. 이런 기준이 나오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예시를 한번 해보면요. 자, 만약에 현재 학교가 만약에 1000명 정도 학생을 수용하고 있는데 향후 2년 안에 이 1000명이 20%니까 이 1200명 넘어가게 그렇게 학생 수가 많아진다는 게 예상이 되면, 자, 학교 수용 능력이 1000명인데 향후 2년 안에 학생 수가 이 1000명 수용 능력의 20%라는 얘기는 1200명이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보시면서 향후 2년 안에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가 예상될 때 이렇게 향후 2년 안에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나 하수 발생량이 해당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 이때는 20%란 말은 없어도 되네요. 또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자, 도로율이 도로가 깔려있는 면적인데 이 국토부 0으로 정하는 기준 도로율의 20% 이상 미달,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정할 수 있는 이 세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 기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고, 이 다음 사항은 이렇게 도로율이 20% 이상 미달,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가 예상할 때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시설 용량을 초과, 하수 발생량이 하수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앞으로 2년 안에 이런 것들도 3년 이내 이렇게 바꾸면 안 됩니다. 이것도 30% 이상 이렇게 바꾸지 마시고 이 기준 숫자를 잘 보셔서 문제 풀 때 적용 한번 해보시고요. 하나만 더 보시면,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 기반시설에 변화가 생기면 주기적으로 검토한다가 옛날에 18회 때 시험 문제입니다. 좀 오래된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보시면 기반시설에 변화가 생기면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자, 용적률을 조정하거나 개발밀도관리구역이 해제가 필요하면 해제 등의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거를 즉시 검토하여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었습니다. 18회 때. 자,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기반시설의 변화 같은 것들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주기적 검토란 파란색 표현도 좀 읽어보시고요. 파란색 표현들이 다 시험 보실 때 바꿀 수 있는 지문들이니까 그런 거 유념해서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정할 때는 이런 기준들이 잘 맞아야지만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의무적으로 만드는 구역입니다. 자,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의무적으로 만드는 구역. 주로 이게 신도시에서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의사항은 여기 보시면 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끝에가 구역으로 끝나도 용도구역은 아닙니다. 용도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구역이에요. 그냥 구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나중에 문제 풀 때도 한번 해볼 겁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이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용도구역은 아님. 이렇게 우리 용도구역은 앞에서 배운 게 따로 있었죠. 자, 용도구역은 7개가 있었어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화조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그다음에 새로 생기는 거,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이라는 게 따로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용도구역 7가지 오늘 제가 또 한번 불러드렸는데 자꾸 연습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용도구역은 아님. 끝에가 구역으로 끝났더라도. 자, 그럼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돌아와서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주로 이게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같은 데서는 아파트 상가를 짓기 전에
도로, 공원, 학교 같은 이런 기반시설들이 먼저 설치가 돼야 돼서 기반시설을 법적으로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곳, 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구역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랑 중복하시면 안 돼요. 아까 용적률을 50% 강화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하고 중복되지 않게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 나가서 주로 신규 개발지에다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걸 이렇게 정해서 자, 개발행위, 아파트 짓기 전에 기반시설부터 먼저 설치를 해야 되는 곳으로 이게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기반시설부터 먼저 설치하는 구역. 자, 그리고 기반시설이 생기면 여기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 좋은 도로, 좋은 공원이 생기면 아파트나 이런 상가 같은 것들의 건물 값이 높아지기 때문에 혜택을 본 토지 소유자나 이런 건물 소유자한테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이제 부과합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그래서 이게 연면적 200을 초과하게 신축, 증축을 하는 건물주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돈을 좀 내시오 이렇게 기반시설 때문에 혜택을 보는 건물주기 때문에 근데 이걸 다 부과하는 건 아니고 좀 큰 건물 연면적 200을 초과하게 신축, 증축하는 그런 건축주한테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정해지면 여기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는 거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건축주가 여기 조건에 맞는 신축을 하거나 증축을 하는 건축주가 돈을 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들어와서 지정권자, 이거 개발밀도 관리구역하고 지정권자가 동일하네요. 특별시장, 관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문수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을 한다. 이렇게. 자, 지정 대상은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중복되지 않게 외의 지역으로 나가서 신규 개발로 인해서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재활용시설 같은 이런 여기 열거된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지정이 가능하다. 자, 시험 문제 형태는 뭐냐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린 겁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서가 아니라 개발밀도 관리구역 바깥으로 나가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 나가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할 수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여기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종류를 좀 봐야 되는데 도로, 자,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재활용소 같은 이런 기반시설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을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조심할 게 학교 중에 대학교가 빠진다는 사실이 또 시험 문제입니다. 26회 때. 이 도로 설치할 때는 요 가로 안에 뭐 진입도로를 포함한다. 뭐 연결되는 수도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하는데 학교 설치할 때는 대학교라는 학교는 제외하고 이 설치되는 학교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대학교는 제외됐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 나가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하는데 주로 이게 신규 개발지대입니다. 신규 개발지대하고 설치되는 기반시설은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때 대학교를 제외한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신규 개발지에다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가능,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건데 자, 다음 어느 하나의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적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예외적인 스타일인데 이렇게 의무적으로 정해야 되는 자, 우리 의무적 지정 대상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정을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지역으로 구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자, 이 법이나 다른 법이 개정되어서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가 되는 지역들, 그 다음에 2번, 이 법이나 다른 법에 따른 용도지역 같은 명칭이 변경, 해제되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란 말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풀리는 지역입니다. 이게 신규 개발지면, 원래 신규 개발지면 이렇게 신규 개발로 인해서 여러 종류의 기반시설이 필요할 때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게 신규 개발지면서 다음 조건에 맞으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면 법이 개정되어서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 용도지역 같은 명칭 등이 변경, 해제되어서 행위 제한이 완화. 자, 이 3번, 4번이 중요한데요. 자, 전년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을 증가했다. 이거는 1년 정도를 비교해서 허가 건수가 이게 이제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시계열 차이로. 그래서 시간 차이에 따라서 허가 건수가 20% 이상 급증을 한 지역들이고, 자, 4번 같은 경우는
신도시 같은 데가 있는데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도시 전체, 이게 특광시군이기 때문에 도시 전체 인구 증가율과 비교해서 인구 증가율 도시 전체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석을 할 때 일단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30% 이상 증가한 지역 이렇게 바꾸면 안 되겠죠. 이 기준 자체를 그대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3번을 좀 더 예시를 들어보면 전년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급증한 지역들이 뭐냐면 어떤 신규 개발지가 있는데 2022년에 전체를 조사해 보니까 허가 건수가 총 100건입니다. 근데 이게 2023년이 되니까 신규 개발지에 허가 건수가 늘어나서 자, 2022년 전체가 허가 건수가 100건인데 23년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23년 전체적으로 허가 건수가 130건이 됐으면 100건에서 130건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 100건에 비해서 이 30%나 증가한 거죠. 130건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전년도하고 전년도를 비교해서 허가 건수가 이렇게 30%나 증가하면 20% 이상에 여기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이런 조건으로 나오면 이 30%나 증가했으므로 20% 이상 증가한 지역으로 보고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의무적으로 정하는 지역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4번도 해석을 해보시면 자,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도시 전체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은 뭐냐면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이렇게 서울시라는 데가 이렇게 분홍색으로 있는데 서울시 안에 여기 이제 위례 신도시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을 이 신도시로 보시면 돼요. 그 위례 신도시가 있는데 자, 서울시가 2023년 인구 증가율, 서울시가 2023년도 전년도 조사를 쭉 했더니 인구 증가율이 연초와 연말 비해서 대비해가지고 5%나 증가했습니다. 서울시가 그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이게 서울시 안에 있는 위례 신도시 자체가 인구 증가율이 30%가 증가하는 겁니다. 자, 위례 신도시니까 새로 아파트가 건설되고 인구가 막 유입이 돼서 연초와 연말을 조사해가지고 2023년 전체적으로 자, 인구 증가율이 30%나 증가했다. 그러면 서울시하고 위례 신도시 자체를 비교하라는 겁니다. 2023년 자료를 가지고. 그래서 해당 지역 위례 신도시 인구 증가율이 30% 증가했고 그 지역에 속한 서울시, 위례 신도시는 서울시 안에 있으니까요. 서울시 전체 인구 증가율이 5% 증가하면 30%에서 5를 빼면 이건 빼란 얘기입니다. 양쪽 차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럼 25%나 증가했네요. 그래서 그게 20% 이상 높은 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도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지역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정할 때는 1번이나 2번은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들 이렇게 되어 있고 3번, 4번 같은 경우는 전년도와 전전년도를 비교해서 허가 건수가 1년 만에 20% 이상을 증가한 지역들, 그 다음에 해당 지역, 아까 미래 신도시 같은 해당 지역 인구 증가율하고 서울시 전체 인구 증가율을 비교해서 20% 이상 높은 차이가 나는 지역이면 위례 신도시 쪽 인구 증가율이 서울시보다 20% 이상 높으면 여기도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자, 우리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숫자를 바꿔서 문제를 낼 수 있고, 요 행위 제한이 강화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1번은 이걸 강화라고 바꾸시면 안 돼요. 이런 거는 뭐 30% 이상 증가한 경우가 기준이다 이렇게 바꾸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일단 해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랑 중복되지 않게 여러 종류의 기반시설, 신규 개발사업 같은 걸 하면서 이런 여러 종류의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할 때 지정할 수 있는데 다음으로 하나의 지역에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을 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 효과.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자, 여기 보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수립을 안 하면 1년 되는 날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 효과가 1년 안에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이라는 계획을 이 특광시군수가 수립을 하고 이거를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같은 것들을 1년 안에 수립을 해야 된다. 이게 효과입니다. 그래서 지정권자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해지면 여기 1년이란 말을 넣어서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이걸 도시관리계획에다 반영을 해서 이제 기반시설 설치 같은 것들의 작업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해지면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 내용 자체를 도시관리계획에다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에는 기반시설의 종류, 위치 같은 것들, 기반시설 설치의 우선순위, 뭐 단계별 집행계획 같은 것들이 이 설치 계획에 포함되니까 그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은근히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해지면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을 1년 안에 수립을 해야 되는 거죠. 밑에 조항에 근거해서.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는 이런 기역, 니은, 디귿 같은 내용들을 포함시키고요. 자, 설치 계획의 내용을 도시관리계획에다 반영을 해서 기반시설의 설치 작업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제. 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1년 안에 수립을 해야 되는데, 자, 미리 관청이 지구단위 계획 같은 계획을 수립하면 이 지구단위 계획이 설치 계획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을 먼저 수립한 경우라면 기반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고 기반 설치 계획을 따로 안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자, 이렇게 의제 조항 한번 보시고요. 자, 지정 절차.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자, 토지나 건물 소유자한테 좋은 거죠. 좋은 기반시설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 변경할 때는 주민들한테 알려서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자, 지정을 한 다음에 공보와 홈페이지에다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일단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습니다. 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보와 홈페이지에 고시를 해야 된다. 자, 우리 앞에서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용적률을 50% 강화하는 거는 주민 의견을 안 듣고 심의 절차부터 시작했는데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주민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친 다음에 공보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들을 이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변경 절차할 때는 주민 의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개발밀도관리구역과 비교하세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민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용적률을 50% 강화할 때는 주민 의견을 들으면 주민들이 와서 막 항의하기 때문에 의견을 안 듣고 합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자, 반면에 지금 보고 있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주민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친 다음에 공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설치가 될 수 있게 자, 최소 규모가 있습니다.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정 기준은 법정 대상을 고려해서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자, 이런 거는 개발밀도랑 비슷하게 가는 거죠.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기준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준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국토부 장관이 정해가지고 정부에다가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최소 규모가 있네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할 때는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가 되도록 정한다. 이런 게 아직 시험 문제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자, 이거를 100만 이상 규모로 정한다. 이렇게 바꾸면 안 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잘 될 수 있게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가 되도록 지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도 봐야 되는데 이건 돈을 좀 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돈을 좀 내시오. 이렇게 특정 건축주한테 부과하는데 자, 우리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정해지면 기반시설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건축주가 이 기반시설 때문에 건물값이나 땅값이 올라가서 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단독이나 숙박시설 등 건축물, 우리 건축법에 나오는 건물 30개 이런 것들 다 적용이 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단독이나 숙박시설 등 여러 종류의 건축물이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신축, 증축할 때, 자, 이게 300이 아닙니다. 연면적 200을 초과하게 신축, 증축하는 그런 건축주들한테 부가 징수하는 부담금이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조심할 거는 연면적이 150으로 신축할 때는 안 됩니다. 연면적 200을 초과하게 신축, 그다음에 증축도 150짜리 건축물이 추가로 증축을 해서 200을 초과하게 되면 자, 200을 넘는 부분은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공식을 보시면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표준시설 비용 더하기 용지 비용을 먼저 이렇게 더해주고 가로 묶인 것을 더해주고 나서 건물의 연면적을 곱하고 민간부담률 0.1을 곱할 건데 이 연면적을 계산할 때 만약에 300제곱미터로 신축을 하면 이거 잘 보세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제가 숙박시설을 300제곱미터로 신축한다. 그럼 200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 신축하는 건축주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게 부과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200을 초과하게 300으로 신축하면 내야 되는데 300을 다 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제곱미터당 금액이 나오는데 200을 초과하는 100제곱미터만 이 계산을 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또 포인트입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200을 초과하게 신축을 합니다. 만약에 300으로 신축한다 그러면 200 부분은 빼고 200을 넘는 나머지 100제곱미터만 계산할 때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은 단독이나 숙박시설 같은 것 등의
건축물, 여러 종류 건축물들 30개 건축물, 건축법에 나오는 건물 다 적용이 됩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이런 종류의 건물들을 200을 초과하게 신축, 증축하는 건축주에게 부가 징수하는 부담금이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다만 부분을 이건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할 때는 기념 연면적을 초과하는 행위만 부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자, 일단 이거 계산해 보시면 표준시설 비용이 이게 일종의 건축비고 용지 비용이 땅값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도로 같은 걸 만들 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계산한다면 도로를 만들 때는 도로에 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도로 만들 때는 여기 자갈도 필요하고 뭐 아스팔트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장비도 필요하고 사람 인건비도 들어가겠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 땅값도 이렇게 1제곱미터당 가로 세로 이렇게 1m 단위 면적을 빼고 이런 표준시설 비용, 뭐 자갈 비용, 재료 비용 같은 거 여러 가지 공사 비용도 1제곱미터당으로 계산해서 이 두 개를 계산한 다음에 합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건축물의 연면적이 만약에 300으로 신축하면 200을 빼고 100만 곱해주고 또 민간부담률은 만약에 뭐 0.2 이렇게 나올 건데 이거 한번 예를 들어 보면 표준시설 비용이라는 것은 기반시설 조성하는데 사용될 여러 가지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로 만들 때 재료비, 공사비, 인건비를 말하는 겁니다. 자, 항상 우리가 단위 면적당 1제곱미터당 뭐 시설비가 얼마 든다 이런 식으로. 자, 토지 가격. 자, 우리 용지 비용은 토지 가액이죠. 이 개별 공시가에다가 기반시설 유발 개수를 곱하고 뭐 용지 완산 개수라는 걸 곱하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개별 공시가에다가 기반시설 유발 개수라는 걸 곱하고 추가로 하나 더 곱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 자, 일단 개별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기반시설 유발 개수를 곱하고 추가적으로 무슨 어떤 개수를 곱해서 토지 가격이 나온다. 자, 그래서 표준시설 비용은 기반시설 조성에 사용되는 시설비니까 여러 가지 공사비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재료비, 인건비 같은 거. 토지 가격은 이렇게 계산되고 자, 계산해보면 만약에 표준시설 비용이 도로 같은 기반시설을 만들 때 1제곱미터당 가로 세로 이렇게 1m의 단위 면적을 빼서 정사각형으로 자, 15만원이 들었다. 용지 비용은 1제곱미터당 85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럼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그대로 표준시설 비용 15만원 용지 비용 85만원을 더하면 딱 계산을 해서 딱 100만원이 나왔네요. 100만원인데 건물의 연면적을 300으로 신축을 하면 300을 곱하는 게 아니라 아까 200을 넘는 부분만 이게 부과되기 때문에 100만 곱해주고 민간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쭉 계산을 해보시면 이게 2천만원 나오겠죠. 요 계산하면 제곱미터당 100만원 나오고 100만원에 다시 또 100을 곱해주면 1억이 나오고 1억의 20%이기 때문에 2천만원 정도 설치 비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재료를 통해서 자, 이 공식은 아직 시험 문제가 안 나왔는데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은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아까 단독이나 숙박시설 등 여러 종류 건물들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200제곱미터 연면적 200을 초과하게 신축, 증축을 하면 계산 공식에 따라서 이런 부가금,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라는 일종의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건데, 기반시설의 유발 개수. 자, 이 기반 유발 개수가 1번부터 여기 29번인데, 요 번호가 두 개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30개 건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건축법에 나오는 건물들인데,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0.7, 0.7, 건물 종류에 따라서 1.3, 1.6, 1종 근린, 2종 근린 생활에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네요. 자, 기반시설 유발 개수는 여기 들어가는 자료겠죠. 아까 용지 비용 계산할 때 개별 공시가에다가 기반시설 유발 개수를 곱하는 건데 이 유발 개수가 0.7이면 개별 공시가가 작아져서 토지 소유자한테 유리한 게 된 거고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1.3, 1.6으로 커지면 개별 공시가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커지게 돼서 토지 소유자한테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기반시설 유발 개수를 분홍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서 이거를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다음 건물 중 가장 큰 것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가장 큰 것부터 작은 순서대로 나열된 것을 찾아라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 이 분홍색으로 체크한 부분만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거. 자,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주택이니까 이거 돈 버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1보다 작은 0.7입니다. 이게 숙박시설이 딱 1입니다. 자, 유일하게 숙박시설이 1이고 1보다 작으면 토지 소유자한테 유리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0.7, 0.7. 1종 근린생활서 상가건물, 2종 근린생활서 같은 상가건물은 돈을 벌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좀 크게
1.3, 1.6입니다. 이 네 가지를 먼저 외우셔야 돼요. 건물 순서, 단독, 공동, 0.7, 0.7, 1종근생, 2종근생이란 상가 건물들은 1.3, 1.6으로 계산됩니다. 자, 그 다음에 5, 6, 7, 8번 보세요. 1, 2, 3, 4번 먼저 끊고 5, 6, 7, 8번 끊으세요. 자, 문화 및 집회, 이게 이제 문화 및 집회라는 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극장, 영화관 같은 거, 종교시설, 이거는 교회나 사찰 같은 거겠죠. 판매시설이면 백화점이라든가 이마트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운수시설이면 이게 버스터미널이라든가 철도역 말하는 건데, 주말에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것들입니다. 주말에 우리 영화, 문화생활 같은 거 하기 위해서 뭐 영화도 보고, 교회, 사찰도 가시죠. 판매시설, 백화점, 쇼핑도 가시고, 운수시설, 터미널 가서 여행도 가시는데, 어쨌든 주말에 이용하는 것들은 모두 다 1.4인데, 판매시설만 1.3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암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운수는 주말에 이용하는 건물은 1.4. 그런데 이 판매시설만 백화점은 다른 형태로 또 돈을 내기 때문에 약간 줄여서 1.3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료시설 가서 우리 의료시설이 종합병원입니다. 자, 의료시설 종합병원에 가서 목숨을 구한다 해서 0.9. 교육시설 같은 경우는 이 주택과 동일하게 0.7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4번 가셔서 업무시설, 이 업무시설이 또 0.7이 됩니다. 자, 우리가 주택에서 아침에 학생들은 교육받으러 학교로 가는 거고, 우리 부모님들은 일하시러 업무에 가기 때문에 업무시설이라는 게 어떤 회사 같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묶여서 0.7로 되어 있습니다. 단독 0.7, 공동 0.7, 주택에서 아침에 학교로 간다, 교육시설 0.7, 또 주택에서 본인들은 업무 보러 간다, 이렇게 0.7이 되는 겁니다. 자, 숙박시설이 1.0입니다. 기준 잡으셔야 됩니다. 위락설은 2.1로 해서 위락설은 술 파는 술장사 이런 거기 때문에 돈을 좀 많이 벌어서 2.1로 부과가 됩니다. 자, 그 밖에 우리 교정설, 교도소, 국방, 군사시설, 군대 같은 경우도 0.7이고, 자, 묘지, 그 다음에 장례, 우리 죽었을 때 장례 치르고 묘지 가서 우리 화장하고 이런 것들은 다 0.7입니다. 자, 이 관광 휴게가 좀 특이한데, 관광 휴게가 이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겁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것들인데, 휴게소에 돈 좀 많이 버니까 1.9로 부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락설 2.1, 관광 휴게소 같은 휴게소는 이게 뭐 야외 음악장이라든가 뭐 휴게소 같은 것들인데, 고속도로 휴게소는 돈을 좀 벌 수 있으니까 1.9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유발 개수를 다시 한번 좀 봐주세요. 너무 글씨가 좀 작아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단독, 공동 0.7, 0.7, 1종근생이나 2종근생은 1.3, 1.6으로 돈을 좀 벌기 때문에 좀 많이 내라. 자, 주말에 이용하는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운수는 모두 1.3대 판매만 1.3 줄여서, 자, 의료시설 가서 목숨을 구하기 때문에 0.9, 교육설은 주택과 마찬가지로, 업무시설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하고 관련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0.7로 부과합니다. 숙박시설 1.0, 위락시설이 2.1이죠. 이거 좀 오타가 났네요. 자, 이거 수정을 했습니다. 2.1이 맞습니다. 자, 교정, 군사도 주택처럼 0.7이네요. 자, 그 다음에 묘지 관련시설, 장례식장, 이런 장례설 같은 경우도 0.7, 관광휴게는 휴게소에서 돈을 좀 많이 버니까 1.9로 부과하겠다. 이렇게 위락시설도 굉장히 크고 관광휴게도 1.9로 크기 때문에 이 금액이 클수록 돈을 더 많이 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용지비용 중에 여기 유발개수가 클수록 개별공시가가 더 커지기 때문에 금액이 더 커져서 더 많이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용지비용 토지 가격 계산할 때 기반시설 유발개수라는 자료가 있는데 이거를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냈고 최근에는 조금 안 냈는데 예전에 이게 단골로 시험 문제가 나왔으니까 분홍색으로 표시한 부분들 정도는 좀 공부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이하게 하나만 더 보시면 이 공장 중에서 이 종이를 만드는 공장이 2.1로 되어 있습니다. 이 종이가 굉장히 크게 이게 유발개수가 잡혀 있으니까 이거 하나를 좀 참고로 더 하나 보시 바랍니다. 이 종이 만드는 공장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공장은 1.0으로 굉장히 좀 적게 되어 있는데 이 유발개수가 이 공장 중에서 이 펄프 종이 만드는 공장은 2.5로 크니까 이런 거 좀 하나 추가적으로 좀 보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가 감면 사유가 있으면 또 감면이 돼요. 기반시설을 직접 건축주가 설치하거나 도로법상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별도의 도로법상 돈을 미리 냈기 때문에 그만큼 미리 낸 부분은 감면 사유가 생겼으니까 감면이 되는 겁니다. 자, 납부 의무자. 자, 이건 아까 좀 전에 연면적 200을 초과하게 신축, 증축을 하는 건축주가 부과하는 겁니다. 자, 건축주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주인데,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타인 토지를 임차해서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건축행위를 하면
토지를 임차해서 건물을 짓는 건축주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토지의 임대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건축행위를 한 토지를 임차한 이 건축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남의 토지를 타인 토지를 임차해서 자, 건축물을 지었을 때 그게 200을 초과하게 신축 증축이 되면 토지를 임차해서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 건물주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납부 대상 행위를 위탁하거나 도급이라는 게 타인한테 맡겨서 건축행위 같은 거 200 초과하게 신축 증축했을 때는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입니다. 이게 받은 자가 아닙니다. 자, 위탁이나 도급을 받은 자 그러면 돈 받고 일해주는 사람이고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가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사람이니까 일을 시키는 사람이 건축주이기 때문에 위탁 도급을 한 자가 그 기반시설 설치 비용 같은 경우를 부담하는 납부 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두 가지 한번 좀 보시고 자, 이거 중요한 거 나왔네요. 언제 부과하고 언제까지 납부합니까? 자, 우리가 좀 전에 200을 초과하게 신축 증축을 할 때는 건축법에 가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돼요.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2개월 안에 부과한다. 이게 부과하는 겁니다. 납부 시기가 아닙니다. 납부는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사용승인을 받아서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 좀 보세요. 자, 우리가 좀 전에 연면적 200을 초과하게 신축 증축을 할 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 되는데 자, 그렇게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으로 연면적 200을 초과하게 신축 증축하려면 건축법에 가서 건축허가라는 걸 또 받고 착공신고하고 공사를 2년 내 착수해야 되는 거죠. 자, 건물이 완공되면 사용승인이라는 걸 건축법에 따라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받고 2개월 안에 부과하는 겁니다. 부과, 납부가 아닙니다. 납부를 언제 하는 거냐면 건물이 다 완공되고 나서 건축주가 사용을 하기 전에 사용승인이라는 걸 신청을 하는데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만 납부하면 되는 거죠. 부과 시점과 납부 시점이 혼동되시면 안 됩니다. 자, 납부 방법은 현금, 신용, 직불카드, 이게 카드도 가능합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현금으로 납부하든지 신용, 직불카드를 납부하는 게 원칙인데 이런 카드 납부가 어렵거나 현금도 없을 때는 부가대상 토지나 이와 비슷한 토지로 물납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납부하기 곤란한 소요, 뭐 재해 같은 거라든가 도난 이런 걸 입었거나 어떤 사업 납부 의무자가 어떤 질병 같은 거 걸리면 1년 범위 안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할 수 있고 2년 정도 범위 안에서 분할 납부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 시기를 1년 정도 이렇게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연기 아니면 2년 정도 범위를 잡아서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도 있다.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자, 연기와 분할 납부가 인정될 수 있네요. 자, 강제징수 설치 비용을 납부 의무자가 안 내면 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강제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같은 거 안 낸 거랑 마찬가지로 처리해서 비슷하게 처리해서 강제로 징수할 수 있고 자, 특광식 운수가 자,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이제 부과해서 징수했으면 요거를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된다. 요거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겁니다. 맞는 지문으로 나왔으니까 특별광역자치시발자치도 시장 운수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거뒀으면 해당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별도로 따로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용지 확보하는 비용으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 것 이렇게 한번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같은 경우는 예전에 나온 문제인데 자, 기출 문제 31회를 풀다 보면 자,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아까 연면적 200 초과하게 신축 증축할 때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물도 있습니다. 자, 연면적 200을 초과하게 신축 증축을 하더라도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할 때는 안 내는 겁니다. 또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한테 기부하는 건물 같은 경우도 안 내는 겁니다. 자, 공장 같은 거 이렇게 육성하기 위해서 산업입지 개발하는 법률에 따른 공장도 돈을 안 냅니다. 연면적 200을 초과하게 신축 증축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이런 것들도 자금 지원을 받아서 농산물 자, 종합유통센터 같은 거 설치하는 경우도 납부 대상 제외가 되는데 자, 이 5번이 옛날에 기출문제 답이었어요. 뭐였냐면 자, 농수산물 집화장, 농산물 종합유통처럼 이렇게 농사 관련된 자, 농산물을 유통하는 유통센터, 자, 농산물 같은 걸 집하하는 집화장, 모으는 집화장 같은 것들은 농업 관련된 건물이기 때문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납부 대상에서 제외를 해주되 자, 중요한 건 여기 5번은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서 주거지역 상업적으로 낸 거예요. 자, 주거지역 상업적은 안 되고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다가 건축하는 농산물 집화장이
납부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자, 시험 문제 31회 때 나중에 문제 풀 때 보세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설치하는 건축하는 농산물 집화장이 납부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자, 주거, 상업, 공업지역 적용하지 않고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에서만 이런 농산물 집화장이 설치 대상, 납부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들 이렇게 지역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마무리했죠. 개발밀도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하고 기반시설의 설치비용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자, 어디가 시험 문제가 나올지 모릅니다. 골고루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의를 다릴게요. 순서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지금 핵심 요약집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제 밴드에 들어가서 밴드에서 네이버 밴드에서 공법 배문안 검색하시고 들어가시면 그 중요 공지사항에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게 자료 올려놨으니까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부로 이렇게 되어 있고 혹시 교재 구입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심화 요약집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